내 인생은 35년 만에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60세가 되던 해 그 순간을 마주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손이 떨렸다. 3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작별이 아니었다. 내가 쌓아온 모든 일상, 모든 의미,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구청을 나서는데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바람은 똑같았는데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다. 현관의 신발장도, 거실의 소파도, 부엌의 식탁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이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혼자라는 것을, 이제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것을, 돌아와서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도, 잠들기 전 나지막이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중얼거린 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60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들 합니다. 취업은 물론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운 나이.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은퇴를 준비하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궁리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손 놓고 쓰러지기엔 너무 길게 살아버린 나이였다. 통계적으로 나는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면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0년을 돌아봤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왔다. 나만의 꿈이나 목표는 없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떠나자. 여기서 벗어나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것은 도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다.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다. 일본으로 가기로. 왜 일본이냐고요? 솔직히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멀리, 낯선 곳, 제 과거와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TV에서 봤던 일본의 작은 마을 풍경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은행 적금을 해지했다. 3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나 혼자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 짐을 쌌다.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만 챙겼다. 살아온 60년의 흔적을 단 하나의 가방에 담았다. 집을 나서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곳으로. 비행기가 일본 시코쿠 지방의 작은 공항에 도착했다. 시코쿠는 일본 4대 섬 중 가장 작고 조용한 곳입니다. 관광객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노인들이 사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짠내가 났다.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됐다. 버스를 타고 작은 항구 마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높은 빌딩도 없고 복잡한 교차로도 없고 그저 낮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바다만 보였다. 버스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일본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분위기를 읽으며 어디서 내려야 할지 짐작할 뿐이었다. 숙소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는 저렴한 곳이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혜정아, 내 이름을 불러봤다. 이제 진짜 혼자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여기서 뭘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홀가분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기에 오히려 자유로웠다. 시코쿠에서의 첫 일주일은 그저 걷고 바다를 보고 낯선 거리를 탐험하는 것으로 보냈다. 하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작은 우동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붙은 종이를 봤다. 아르바이트 모집. 손이 떨렸다. 60세의 한국인 여자가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일본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스미마센.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일본어를 꺼냈다. 아르바이토 가능 데스까? 가게 안은 조용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주방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키가 크고 잘생기신 일본 할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물었다. 나이가 60. 내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아침 5시에 오세요. 그렇게 나는 첫 일자리를 구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나는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다. 가게 문 위에 작은 전등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일찍 왔네요. 그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따뜻했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무언가를 끓이는 냄새가 났다. 먼저 설거지부터 배울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설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 뒤로 안내받았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물은 뜨거웠고 걸레는 뻣뻣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얼얼했다. 물이 너무 뜨거웠다. 그릇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허리는 금방 아팠다. 하지만 감사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나를 받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고 사장님이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오늘 일당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60세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다. 5,000엔.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였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선생님의 이름은 스즈키 마사오였다. 72세. 40년 넘게 우동 하나로 살아온 장인이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설거지만 했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다. 말도 거의 나누지 않았다. 마사오 선생님은 과묵한 분이었고 나 역시 일본어가 서툴렀다. 하지만 나는 관찰했다. 선생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재료를 다루는지, 어떻게 국물을 끓이는지. 선생님은 새벽 4시에 항상 가게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물을 끓이는 것이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고 멸치를 넣고 천천히 불을 올렸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옆에 앉아 국물을 지켜봤다. 가끔 국자로 떠서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무언가를 더 넣었다. 어느 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왔다. 손을 보여주세요. 나는 젖은 손을 닦고 내밀었다. 선생님은 내 손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손이 따뜻하네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은 맛있는 우동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 손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나를 주방 안으로 불렀다. 이제 배워볼까요? 우동을 만드는 첫 단계는 반죽입니다. 밀가루와 물, 그리고 소금. 단순해 보이지만 선생님은 말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됩니다. 처음 반죽을 할 때 나는 너무 힘을 줬다. 안 돼요. 선생님이 내 손을 멈췄다. 힘으로 치대지 마세요. 호흡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으로.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의 손은 느렸다. 하지만 리듬이 있었다.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반죽을 쓰다듬고 접고 돌렸다. 반죽은 살아있다. 억지로 하면 딱딱해져요.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에 맞춰 반죽을 눌렀다. 그래도 잘 안 됐다. 반죽은 울퉁불퉁했고 매끄럽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선생님은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반죽 연습을 했다. 손목이 퉁퉁 부었다. 어깨가 늘 뻐근했다. 밤에는 손가락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다. 반죽이 내 손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반죽을 만지는 게 아니라 반죽과 내가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었다. 선생님이 내 반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졌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1달째 되던 날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칼로 썰어볼까요? 반죽을 밀대로 밀어 얇게 펴고 칼로 썰어 면을 만드는 과정. 이건 역시 쉽지 않았다. 두께가 일정해야 해요. 한 가닥이라도 다르면 익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손을 보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다. 칼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면은 똑같은 두께로 잘렸다.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다. 처음엔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한 면들이 나왔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다. 3개월째 되던 날 선생님이 제가 만든 면을 끓는 물에 넣었다. 그리고 건져서 찬물에 헹구고 그릇에 담았다. 국물을 부었다. 먹어보세요.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떨렸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다. 쫄깃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국물을 마셨다. 따뜻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났다. 맛있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우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을,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것을, 60세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6개월, 1년, 2년. 나는 이제 가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반죽을 만들고, 면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일본어도 많이 늘었다.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오늘도 왔어요, 혜정 씨. 단골 손님들이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혜정 씨가 만든 우동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추운 날이었다. 가게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우동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른 따뜻한 우동을 만들어 내놓았다. 그 여자는 우동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서 눈물이 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줬다. 그녀가 가게를 나갈 때 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선생님이 옆에서 말했다. 봤죠? 우동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거예요. 한 그릇도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우동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고 따뜻함이었고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우동을 만들 때마다 생각했다. 이 그릇을 먹을 사람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힘든 일은 없었을까? 이 우동이 그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그렇게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렀다. 혜정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주방 뒤 작은 방으로 갔다. 선생님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칼날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손잡이는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살아있는 도구였다. 이 칼 40년 동안 함께한 칼입니다. 선생님이 칼을 들어 빛에 비춰봤다. 이 칼로 수만 그릇의 우동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선생님이 칼을 제게 건넸다.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나는 손이 떨렸다. 나는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요리사입니다. 우동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칼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칼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가. 선생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나는 칼을 들여다봤다. 이 칼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전해졌을까? 나는 그 칼을 소중히 보관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칼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려줄 사람도 생겼으니까요. 나를 보는 선생님의 눈빛. 혜정 씨, 당신이 이어가야죠.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당신 이름으로.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다. 한국. 내가 도망쳐 나온 곳.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당신은 이미 준비됐어요. 이제 당신의 우동을 세상에 내놓을 때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가게를 연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이제 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기술과 마음, 그리고 희망을. 한국에 돌아왔다. 3년 반 만의 귀국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많았고 너무 시끄러웠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되돌아갈 순 없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를 골랐다. 집세가 싸고 조용한 곳이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상가를 임대했다.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내 첫 가게였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단순하게 했다. 나무 테이블 5개, 의자 10개, 주방 기구와 냉장고. 그게 전부였다. 가게 이름은 따뜻한 그릇으로 정했다. 간판을 달던 날 나는 오랫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따뜻한 그릇. 마사오 선생님이 늘 하던 말. 우동은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그릇이다. 문을 열기 전날 밤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냉장고의 낮은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다음 날 문을 열었다. 오전 11시. 손님을 기다렸다. 12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2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남자였다. 우동 하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동을 만들었다. 반죽하고 썰고 끓이고 그릇에 담았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담아서. 그 남자는 우동을 먹고 일어났다. 잘 먹었다. 그뿐이었다. 맛있다는 말도 다시 오겠다는 말도 없었다. 첫날 손님은 그 한 명뿐이었다. 둘째 날 손님 2명. 셋째 날 손님 1명. 넷째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울었다. 왜 안 될까? 선생님은 분명 해보라고 하셨는데. 국물을 떠먹었다. 맛은 분명 괜찮았다. 일본에서 배운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임대료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120만 원. 이 속도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실패하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한 고등학생이 들어왔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다. 우동 하나요. 나는 정성껏 만들어 내놓았다. 그 학생은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일본에서 먹던 그 맛인데요? 내가 물었다. 일본 가본 적 있어요? 네, 작년에 가족 여행으로요. 시코쿠 갔었는데 거기서 우동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완전 숨은 맛집이네요. 그 학생은 우동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그 학생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진짜 일본 우동 맛 그대로. 숨은 맛집 발견. 다음 날 가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너 명, 그 다음 날엔 10명. 일주일 후엔 줄이 생겼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깊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지역 신문에 소개됐다. 한 달 후
나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면 저녁 8시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지쳤지만 행복했다. 사람들이 내 우동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3개월 후,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우동집이 됐다. 여기 줄 서야 해요. 예약 안 돼요? 사장님 혼자 하시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손님들은 기다렸다. 30분, 때로는 1시간씩. 그런데도 계속 왔다. 리뷰를 읽으면서 나는 울었다. 이 우동 한 그릇에 위로가 있어요. 힘든 날 여기 오면 괜찮아져요. 사장님 손맛이 따뜻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들이 선생님이 했던 말들과 똑같았다. 우동은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것이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다. 국물을 끓이고 반죽을 하고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6개월 후, 매출은 안정됐고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1년 후, 직원 1명을 고용했다. 2년 후, 2번째 지점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첫 번째 가게에서 매일 우동을 만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가게가 안정된 어느 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스즈키 마사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 우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이 우동에는 위로가 있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동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것이라고. 나는 이제 압니다. 선생님이 왜 40년 동안 우동 하나로 살아오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제게 준 칼. 나는 매일 그 칼로 우동을 만듭니다. 칼을 쥘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요리사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동이 저를 살렸고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한 삶. 처음엔 도망이었지만 이제는 제 진짜 인생이 되었다. 언젠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싶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혜정 올림.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가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혼자 왔다. 우동을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오늘 퇴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5년 다닌 회사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다. 60세에 이혼하고 일본으로 떠나고 설거지부터 시작한 이야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정말요? 60세예요? 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단골이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새 직장을 구했다며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또 다른 날, 중년 남자가 아들과 함께 왔다.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힘들어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우동을 만들어 내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아들이 우동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치? 여기 우동 정말 맛있어.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저도 60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고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기회는 많아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다. 정말 60세에 시작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죠. 그들은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2년이 흘렀다. 가게는 이제 단순히 우동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러 오는 곳이 됐다. 어떤 손님은 혼자 조용히 앉아 우동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떤 손님은 친구와 함께 와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손님은 감사하다며 손을 잡았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우동을 만들었다. 이 한 그릇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다. 80세쯤 돼 보이는 분이었다. 사장님, 우동 하나 주세요. 우동을 드시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이 맛 옛날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이네. 그때가 그립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좋은 기억이시군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어. 할머니는 우동을 다 드시고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겐 큰 보상이었다. 어느 봄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마사오 선생님이 서 계셨다. 선생님,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갔다. 정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 정말 오셨어요. 선생님은 가게를 둘러봤다. 좋은 가게네요. 따뜻해요. 나는 선생님을 자리에 앉혔다. 우동 만들어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우동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우동을 내놓았다. 선생님은 천천히 드셨다. 한 입, 두 입, 그리고 국물을 마셨다.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다. 알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진짜 요리사예요. 그날 밤 선생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일본에서의 일들, 한국에서의 도전들, 손님들의 이야기들.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다. 혜정 씨, 당신은 우동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요리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가게는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반죽을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치지 않냐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용기를 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남는다. 도전한 것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이혼 후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일본에 갔고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3년 넘게 배웠고 한국에 돌아와 가게를 열었고 실패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다.
이 모든 것이 60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한텐 재능이 없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천천히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따뜻한 그릇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매일 우동을 만들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